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테슬라와이라는 책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특히 테슬라의 기하급수적 성장과 저주, 이 챕터요. 네. 테슬라가 어떻게 이렇게 막 빠르게 성장했는지,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지, 소위 말하는 지수함수의 저주,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단순히 숫자로만 볼 게 아니라 테슬라 성장이 기존과는 좀 다른 종류의 성장이라는 점, 그리고 우리 생각이 보통은 좀 선형적이잖아요. 그래서 이걸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그 점을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테슬라 성장세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죠. 지난 10년간 그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55%가 넘었다고 하고요. 55%요? 와. 네, 2023년에는 매출이 거의 125조 원. 어마어마하죠. 영업이익도 2020년에 흑자 전환하고 나서 연평균 1.6배씩 늘었다고 해요. 그래서 작년엔 12조 원 넘었고요. 흑자 전환 이후에도 그렇게 계속 성장한 거군요. 네, 차량 인도 대수만 봐도 이게 2014년에 한 3만 대, 그 정도 했는데 2020년에 50만 대 목표 달성했고, 와, 작년엔 180만 대를 넘겼어요. 이야, 정말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이네요. 그렇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지수함수의 저주라는 게 딱 등장하는 거죠. 이 책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이걸 설명하는데요. 세 가지요? 어떤 거죠? 첫째가 경쟁사를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. 우리 생각이 보통 이렇게 직선적으로 가잖아요. 네네, 그렇죠. 그래서 이런 기하급수적 성장을 잘 못 따라가는 거죠. 예전에 언론이나 경쟁사들이 테슬라 50만 대 목표, 에이 설마 했잖아요. 맞아요. 비웃는 분위기도 좀 있었죠. 근데 결국 해냈고, 심지어 2030년에 2천만 대 목표. 이거는 대부분 아직도 잘 안 믿는 분위기죠. 2천만 대? 지금 생각해도 좀 엄청난 숫자긴 하네요. 네, GM CEO가 2025년이면 테슬라 따라잡는다 이렇게 자신했는데 글쎄요. 지금 미국 시장 점유율 보면 테슬라가 50% 넘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죠. 쉽지 않아 보이네요.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런 과소평가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. 패턴처럼요. 아, 과거에도 예측 실패했는데 또 그런다는 거군요. 참 아이러니하네요. 그럼 첫 번째가 경쟁사 과소평가였고, 두 번째는 뭔가요? 두 번째는 그 영향을 또 과소평가하는 거예요. 영향이요? 네. 경쟁사가 저렇게 막 커져도 내 사업에는 천천히 영향 주겠지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. 그럴 수 있겠네요. 근데 이 책에서는 그 아마존 예를 들거든요. 아마존이 확 크면서 기존 대형 소매업체들 정말 순식간에 무너졌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런 사례가 있었죠. 네. 그래서 실제로는 기존 사업 기반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붕괴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. 이게 전략적으로 보면 되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. 대응할 시간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거든요. 와, 경쟁사도 과소평가하고 그 영향까지 과소평가한다?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저주는 뭘까요? 세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겁니다. 아, 자기 자신을요? 네. 기존에 잘 나가던 기업들이 야,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금방 저거 따라잡아. 이렇게 좀 과신하는 거죠. 우리 기술력 있고 자본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겠죠? 그렇죠.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 하나 뚝딱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. 그걸 받쳐주는 프로세스라던가 조직구조, 데이터 같은 이런 자산을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 올린 거예요. 아, 보이지 않는 그런 역량들이 있군요. 네. 이 책에서도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전환 목표 달성하는데 지금 좀 애먹고 있잖아요. 그 이유도 약간 여기에 있다고 봐요. 필요한 역량을 쌓는데 드는 시간이나 그 복잡성 같은 걸 좀 간과한다는 거죠. 듣고 보니까 테슬라는 이 저주의 원리를 아주 잘 이해하고 이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. 정확합니다. 책에서도 강조하듯이 그냥 전기차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차량, 충전 네트워크, 배터리까지 이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고 접근하는 방식. 맞아요. 그리고 핵심은 소프트웨어 중심 사고고요. 네. 기존 자동차 회사들 개발 주기가 막 5년, 7년 이렇게 걸리는데 일론 머스크가 해자는 구식이다.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. 네, 했었죠. 혁신의 속도 자체를 그냥 경쟁력으로 삼는다는 거. 이게 좀 인상적이네요. 네, 제품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
소프트웨어로, 그리고 그 네트워크로 완전히 이동하는 거죠. 테슬라는 자동차를 그냥 뭐랄까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계속 배우고 진화하는 네트워크의 한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. 아, 자동차 자체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그런 개념인가요? 그쵸. 대표적인 게 그 플릿 러닝이라는 건데 모든 운전자들 주행 데이터가 계속 모여서 전체 차량의 안전성이나 효율성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데 쓰이는 거죠. 와, 그럼 고객이 운전하는 것 자체가 제품 개선에 기여하는 거네요. 네, 바로 그 구조입니다. 고객 경험 자체가 제품 개선의 동력이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 결국 핵심은 뭘까요? 테슬라 성장이 그냥 많은 성장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성질을 띈다는 거. 네, 그 성질이요. 그리고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는 지수함수의 저주가 경쟁사들의 어떤 전략적인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, 이 점이겠죠? 단순히 전기차 기술 경쟁을 넘어서는 이야기 같아요. 맞습니다.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어떤 질문이죠? 과연 이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처럼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접근 방식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을까? 아니면 그냥 기존의 그 하드웨어 중심 사고방식, 또 조직 문화, 이런 틀에 계속 갇혀 있을까?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.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. 네.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기하급수적 변화에 대한 과소평가 패턴이 자동차 산업 말고 혹시 지금 관심 있거나 몸담고 계신 다른 분야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